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신간도서 산책에서는 세계적 여성지인 코스모폴리탄에서 인정받은 에디터이자 아마존 종합 베스트 1위,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린 성공한 작가 사라 일슨의 내 인생 방치하지 않습니다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평생 8가지의 불안장애에 시달렸던 사라 일슨이 20년 동안 치열하게 연구하고 조사한 불안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처럼 불안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을 조금이라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불안이라는 괴물을 무조건 없애려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원동력 삼아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작가의 진심이 페이지마다 전해집니다. 지금 불안하다면 부정적 감정 때문에 자꾸 움츠러든다면 자기 비하와 자신감 하락으로 도전할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면 사라 일슨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작가처럼 나는 여전히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또 불완전하다. 내 삶의 주된 기쁨은 내가 이 2가지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면 불안은 더 이상 우리를 잠식하지도 가로막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 책은 일시적인 힐링만을 제공하는 다른 에세이들과 차별화되며 스스로 다스리기 힘든 여러 감정 기복, 자존감, 심각한 일 중독 등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며 식단과 수면, 운동처럼 지금 당장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통해 불안을 완화시키고 인간관계에서 덜 상처받는 노하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맛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리에서 배운 게으른 산책. 꽤 오래전 파리에서 경험한 일이다. 파리 사람들은 일요일 오후에 쇼핑을 하면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들이는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리고 깜짝 놀랐다. 내가 만난 파리 사람들은 지나친 소비를 천박하게 여겼다. 대신 거리를 걷거나 생각에 잠겼는데 그들은 이걸 플라네리, 게으른 산책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중고서점에서 게으른 산책자라는 책을 발견했다. 이 책을 쓴 에드먼드 화이트는 이런 식으로 목적 없이 거니는 것이 도시에 온전히 머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파리 시민들은 카페에 들러 커피나 아페리티브 와인을 마시는 걸 즐긴다. 카페 의자는 주로 바깥쪽으로 향해 있어 다른 게으른 산책자들을 지켜볼 수 있다. 이들은 정원을 둘러보고 거리와 공원과 갤러리를 기웃거린다. 그저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되새긴다. 이런 단순한 관찰과 깊은 생각은 프랑스 사람들의 가치관 중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들은
삶을 직시하는 정신을 사랑한다. 그리고 한가롭게 산책하듯 삶을 즐긴다. 그렇게 오롯이 받아들이고 나면 분별이는 생각들이 침착하고 자연스럽게 알맞은 속도로 드러난다. 이웃으로 지내다 친구가 된 우지는 햇빛 드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지도 신문을 읽지도 통화를 하지도 않고 그냥 멍하게 앉아 있을 때가 있다. 내가 뭘 하느냐고 물을 때마다 그는 내 안을 들여다보고 있어 라고 했다. 그게 무슨 뜻이냐는 말에 그는 그저 카페에 앉아서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는 중이라고 대답했다. 너는 행복하니? 지금 편안하니?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니? 우리는 원래 평범한 사무직 직장인이었다. 그런데 17년 전부터 새벽에 일어나 본다이 해변가에서 사람들이 서핑이나 달리기, 명상 등을 하는 모습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다. 그는 이 사진을 블로그에 포스팅했고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일해야 했던 직장 동료들은 작은 칸막이 너머로 그의 사진을 구경하러 오기 시작했다. 사진이 조금씩 입소문을 타자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블로그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지금 우지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서핑을 하고 일출을 보며 기쁨의 순간을 포착한다. 우지는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삶이야말로 무엇보다 근사하다고 했다. 그럼 나처럼 불안한 사람들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 같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시간을 내지 않지. 나는 우지를 보며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진심으로 그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저 매일 약간의 시간만 내면 된다. 우지에겐 일출을 바라보는 몇 분이었고 그는 매일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 내가 나 자신과 약속한 시간도 아침이었다. 나는 시간을 쪼개 매일 20분간 명상을 했다. 때로는 머릿속으로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20분을 멍하니 흘려보내기도 했다. 낮에 비는 시간을 활용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운전 중 신호 대기 시간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이 짧은 시간에 명상을 할 수 있을까 우려도 됐지만 결국은 스카이가 조언한 그냥 명상하라라는 말을 따르기로 했다. 어떤 식으로든 내면의 공간을 만들어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펼쳐진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을 땐 생각을 하거나 계획 같은 건 짜지 마. 그냥 집중만 하는 거야. 우지가 말했다. 노력하지 말라고 우지는 말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라고 했다. 그 결과 우지는 사업가가 되었고 회사는 번창했다. 내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우지를 비롯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데 익숙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묻고 대답을 듣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내 안에서 들려온 대답은 하나같이
똑같았다. 생각했던 것보단 괜찮아. 당신은 어떨지 궁금하다. 이제 나는 주말 공항에 시달릴 것 같으면 집 근처 서점까지 걸어가서 느긋하게 둘러본 후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느릿느릿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다른 곳을 어슬렁거리기도 한다. 의식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대로 나를 내버려 둔다. 갈 곳이 없고 할 일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다. 우지의 조언을 참고해 당신도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길. 너는 행복하니? 지금 편안하니?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니? 불안이 흥분이 되는 순간. 생물학적 측면에서 불안과 흥분은 매우 닮았다. 불안과 흥분은 둘 다 내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뱃속을 울렁거리게 한다. 그래서 나는 가능한 한 불안을 흥분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 벼랑 끝에 서서 새로운 일에 뛰어들기 직전에 자주 불안을 느낀다. 그런데 잠시 멈춰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느끼는 감정이 흥분일 수도 있겠다고 깨닫는다. 만약 이 감정을 흥분이라고 생각하면 상황이 엄청나게 재밌어진다. 흥미를 느껴 관련 연구를 찾아보니 이런 증상에도 명칭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바로 불안의 재평가다. 2013년 하버드대학교 연구원들은 나는 신난다라고 크게 외치는 것만으로도 뇌가 불안을 흥분으로 인식하고 불안을 유발하는 활동의 성과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해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는 사람들에게 마라톤 연습하기와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하기 같은 서로 상반되는 목표를 동시에 세우게 했다. 이어서 한쪽 참가자들에게는 나는 신난다라고 큰 소리로 3번 외치게 하고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3번 말하도록 했다. 불안을 흥분으로 재평가한 참가자들은 목표 완수까지 주어진 시간이 더 많다고 느꼈다. 타이거 우즈는 초조하지 않은 날이 바로 내가 그만두는 날이다. 나는 긴장이 무척 심하다. 그건 곧 신경을 쓴다는 의미다 라고 했다. 그렇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야구 선수라 불리는 빌 러셀은 경기 전에 1128번이나 불안으로 구토를 했다고 알려졌고 동료들은 이를 좋은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에게 불이 붙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스포츠 영웅, 전쟁 영웅, 정치 지도자, 예술가들은 불안으로 숨이 막혔던 순간을 선명하게 떠올린다. 그렉 노먼은 많은 점수차로 앞서고 있었지만 한번 숨이 막히는 바람에 선두를 내주고 결국 경쟁자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토머스 제퍼슨과 간디 역시 사회 공포증에 시달렸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숨이 막혀서 27년 동안 라이브 공연을 할 수 없었다. 칼리 사이먼은 무대에 오르기 전 불안을 잊기 위해
핀으로 피부를 찔렀다. 아들 역시 극심한 무대 공포증과 공황 발작에 시달렸다. 그녀는 자신의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냈고 투어 공연을 제안했다. 관객들이 무서워서 비상구로 도망친 적도 있으며 또 다른 콘서트에서는 청중에게 분수토를 하기도 했다. 배우 엠마 스톤은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연기가 자신을 도와주었다고 말했다. 연기의 즉각성에는 분명 뭔가가 있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고 그저 눈앞의 상황에만 집중해야 한다. 연기는 나를 일종의 고승처럼 만들었다. 연기를 하는 동안만큼은 필연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불안을 등에 업고 비상하는가, 목이 졸리는가, 영웅이 되는가, 겁쟁이가 되는가 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전설적인 복서 마이크 타이슨의 트레이너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영웅과 겁쟁이는 똑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다만 영웅은 두려움을 이용하고 겁쟁이는 도망치지요. 중요한 것은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맞다.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나는 정말 두려운 일을 할 때면 불안에게 자리를 허락한다. 그러면 수학 시험도, 운전면허도, TV 출연도 잘 해낼 수 있다. 불안이 자신을 드러내도록 내버려두면 덜해진다. 그리고 이건 제법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나를 포함한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은 불안을 느낄 때 대개 진정하라거나 침착하라거나 긴장을 풀라는 말을 듣게 된다. 하지만 당신도 이런 조언이 별 도움이 된 적 없다는 걸 알지 않을까?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 사람들의 두뇌는 불안에서 침착으로 옮겨갈 때보다 불안에서 흥분으로 뛰어넘을 때 에너지를 덜 쓴다. 불안할 때 그놈의 긴장 풀어 보다는 지금 너무 신난다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 더 쉽다는 뜻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안이 재평가된다고 해서 실제로 덜 불안해지거나 심박수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 감정의 본질은 불안이고 그저 흥분으로 재포장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잠깐의 속임수로 불안을 흥분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주어진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마음껏 불안해할 자유. 쉽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하는 최악의 행동은 불안해한다는 사실 자체를 불안해한다는 것이다. 내 불안의 80%는 불안해하는 나라는 존재를 불안해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2차 불안의 80%는 불안해하는 스스로를 불안하게 여기는 자기 자신이 불안하다는 식으로 악화된다. 불안은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되며 눈덩이처럼 커진다. 이것은 인간만의 특징이다. 우리는 지구상에 자신의 불안을 인지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동물들은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껴도 일시적이다. 다행히 우리는 불안을 불안해하는 악순환을 멈출 수 있다. 이것이 근본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두려움 외에 두려워할 것은 없다고 했는데 나는 이 말을 살짝 다르게 표현하고 싶다.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신 뭐가 두려운지 직시한다. 당신은 불안하다. 그뿐이다. 자책할 필요 없다. 그렇게 불안해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하거나 전부 망했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 이런 행동 역시 당신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 호르몬이 바닥났을 수도 있고 방향을 잘못 잡았을 수도 있다. 지금 당장은 상황이 거지 같다고 느낄 수 있다. 맞다. 2주 후에 해야 하는 프레젠테이션은 분명 불안하다. 그게 전부다. 불안은 불안대로 내버려도 돼. 동요하는 자신 때문에 동요하지는 말자. 우리는 인간이고 어떤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응원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선택할 수 있다. 그래, 나는 지금 불안하다. 하지만 끝나지 않는 재앙은 아니다. 길어봤자 30분 정도 지속되는 증상일 뿐이다. 불안해하자. 대신 그걸로 끝내자.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아일랜드 시인이자 철학자인 데이비드 화이트는 자신의 책 3번의 결혼에서 우리가 평생에 걸쳐 3가지 필수적인 관계를 경험한다고 언급했다. 하나는 타인과의 관계, 하나는 일과의 관계, 마지막 하나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다. 우리는 이 3가지 관계를 서로 대립되거나 동떨어진 관계로 여길 것이 아니라 모두 똑같이 중요한 관계로 바라보아야 한다. 실제로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 가족이나 지인들과 보내는 시간, 혼자 보내는 시간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해야 자신뿐 아니라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고 중요한 관계는 자신과의 관계다.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나머지 2 관계도 쉽게 우울해지고 흔들리고 외부 지향적이 된다. 나는 규칙적으로 명상을 하고 있지만 나 자신과 만나는 아주 특별하고 고요한 상태에 도달했을 때조차 그 상태에 오래 머무르지는 못한다. 나도 모르게 일상에서 하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고 나 자신을 외면하고 싶어진다. 나와 잘 지내고 싶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화들짝 놀라 저 멀리 도망가는 시기다. 처음에는 그런 나 자신이 의아했다.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였을까? 자기 자신이 무엇을 보여줄지 두려워서였을까?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모른 척하고 무시해왔던 걸까? 사람들이 진짜 자신을 만나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고 이어지기를 갈망한다면 왜 그런 상태에서 도망쳐서 번잡하고 산만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찾아가는 걸까요? 내 질문에 데이비드는 이렇게 설명했다. 자기 자신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때는 침묵과 고독이 뒤따르기 때문이지요.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맨 얼굴과 진실과 부족함을 모두 보게 되어 그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점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면에서든 직면하기보다 도망치기가 더 쉬운 법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 불안은 늘 도사리고 있다. 그러니 자문해야 한다. 진짜 나를 알지 못할 때 느끼는 불안과 진짜 나를 마주할 때 느끼는 불안 중 어느 쪽이 더 최악인지, 또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불안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떤 불안이 좀 더 나은 삶, 좀 더 행복한 삶, 좀 더 의미 있는 삶, 좀 더 나은 여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저는 이 책을 읽고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불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저의 마음 한구석에 불안했던 마음들이 정돈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라 윌슨이 실천했던 것들을 일부 행동으로 옮겨보고 싶은 의욕이 샘솟았습니다. 저에겐 굉장히 유익한 책이었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라 윌슨의 프롤로그 일부분을 보내드리며 책 읽기 좋은 날 신간도서 산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우울과 불안에 관한 책을 쓸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면 평생에 걸친 내 헌신적인 노력이 바로 그 자격이라고 말하고 싶다. 죽도록 노력한 덕분에 이제 나는 내 삶의 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줄 알게 되었으니까. 여러분은 어쩌면 나처럼 너무 빠르고 격렬하고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다. 여러분은 어쩌면 나처럼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해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다. 불안한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정말로 열심이니까. 그리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저마다의 불확실성과 두려움, 늦은 밤까지 꼬리를 무는 너무 많은 생각과 자신만의 습관을 좀 더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이것들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그저 지켜볼 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